많이 떨리기도 하고, 네, 또 어린이들 그래서. 안양 파빌리온은 2005년도에 이제 알바로 시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, 알바로 시서 선생님은 포르투갈에서 이제 건축가 분이시고요. 세계적인 건축가 분입니다. 그리고 아시아의 최초로 한 건축물이기도 하고요. 연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시냐면 1933년생인데요.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90이 넘으셨죠. 네. 그 파빌리온 같은 경우는 70대 초에 하시게 됐고요. 저하고 같이 이제 한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저랑 협업했었던 그 김준성 교수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알바로 시서 선생님 제자여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포르투갈에서 건축하셨었는데, 그 제자로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 같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협업하게 됐습니다. 2005년도에 그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제1회 때일 겁니다. 아마 그때 예술 감독이 이영철 감독 교수였었는데, 그분께서 이제 나름대로 여기 예술공원에 뭐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설물하고 건축물도 넣어야 되는데, 그분께서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분들을 이제 리서치하면서 알바로 시서 선생님을 좀 택하고 제가 듣기로 2004년도 10월인가 12월쯤에 포르투갈을 방문하셔가지고 알바로 시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권유하고, 그 계기로 인해서 2005년도 1월달 1, 2월쯤에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알바로 시서 선생님이 선정하셔서 국내에 이제 쭉 알아보니 제자가 이제 있었고, 그 제자로 있었고 사무실에 근무했었던 김준성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협업했었던 사무실에 연락이 와서, 그래서 2005년도 2월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안양시하고 얘기하고, 그 알바로 시서 선생님 사무실에 있는 그 건축가분이 국내에 답사를 하고, 그 다음에 그 계약도 하면서 이제 2005년도 5월 초쯤에 초기 계획안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초기 계획안 또 이제 시장님께 보고하고 이런 과정을 걸쳐서 실시 설계가 아마 8월쯤에 끝나고 9월 초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그 이듬해에 사용 승인은 2006년도 7월쯤에 준공이 됐는데, 한 전체 설계 과정서부터 보면 한 1년 이상 좀 걸린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건축물은 지금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방금 설명드린 이곳에 있는 건축물하고 완전히 대별되는 개념의 건축물입니다. 여기는 70년대,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70년대나 60년대에 지었었던 이 공장으로 알고 있고요. 네,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그때 안양 유원지에 자연보호로 하러 그랬었을 때 저 기억도 납니다. 근데 여기 그런 지금으로부터 한 60년에서 5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하면, 안양 파빌리온 같은 경우는 20년 된 건축물이죠. 그러니까 거의 뭐 근대 건축하고 현대 건축, 그리고 그 김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해외도 좀 많이 알려지셨지만, 또 그거하고 좀 대별되게 알바로 시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세계적인 지금 거장이고,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나이 많으신 건축가님 되실 겁니다. 그 내용이나 이런 그 전반적인 내용들은 또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떻게 담을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요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숲속에 오면 들리는 게 새소리도 있고 물소리도 있고 귀로 듣는 게 있고 낙엽이 팔랑거리는 것도 있고 나무 형태도 있고,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자연하고 대화를 한대요. 뭐 예를 들면 나무야 안녕 뭐 이러면서 이런 자연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, 그 자연과에 대한 부분들도 대화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리고 형태가
사각형이 아니죠, 이렇게. 사각형도 아니고, 형태도 좀 굉장히 이상하죠.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, 그분이 요 계획을 할 때는 여기 오시진 않았는데, 제자분이 와서 여기 이제 동영상 촬영해가고 다 자료를 주고, 한국이라고 하는 동양의 역사도 원래 이제 설계하려면 다 공부하거든요.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, 또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, 또 여기 예술 공원이라고 하니까 그 포르투갈에서 여기를 상상하면서 마음을 읽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? 나중에는 오셨는데 그 4년 후에 오셨어요. 여기하고 저희가 이제 그 아시아에 처음으로 건축한 게 이거고, 그냥 파주거 미네시스 아트 뮤지엄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하셨기 때문에 그 아트 뮤지엄 할 때 이제 다녀가셨는데, 이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 짓는 거 하고 이렇게 장소에 특별하게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좀 특이하게 우리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원에 위에서 딱 자른 이 지름이 약 한 79m, 80m 정도 되고 높이가 7.3m에, 그래서 그 대지 안층 형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조각을 만들듯이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조각의 형태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그 재료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벽돌이라든가 타일, 그 다음에 유리를 쓰게 되면 계속 조각 이어서 하나의 면을 만들잖아요.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두 군데서 보이니,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큰 엎부집을 짜면 부으면 하나로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재료가 노출 콘크리트로 쓰인 거예요. 이게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는데, 그러한 재료를 선택을 하고, 지붕은 이게 콘크리트를 할 수가 없으니, 그래서 여기 징크를 해서 이제, 비 오고 눈 오고 뭐 이러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지붕 재료는 이런 그 재료를 택해서, 징크라고 하는 재료를 택해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평면에 보면은, 이게 평면도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, 약 12m 평면에다가, 평면으로 보면은 12m 평면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익스텐션, 이렇게 갖다가 윙처럼 붙인 거예요. 이렇게 12m 크기에 여기는 날개도 붙이고, 12m 평면에 보면 이게 그 원호도 그리고, 그 앞에 나오는 토치 부분도 4.5m 갖다 붙이고, 그래서 평면을 보게 되면 12m 평면에 전등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죠? 네. 아까 밖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아까 그 내부에서 보면 전등과 스위치 뭐 이런 기구들이 거의 다 숨겨놨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간접 조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안에 원래 여기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지금 큰 창이 하나 있고, 저기 저쪽에 있는 창이 원래는 저기 높이가 2.4에 길이가 약 4m 정도 돼요. 그래서 저기를 처음에는 원래 유리만 딱 끼자고 말씀하셨어요. 여기도 이렇게 유리만 들어가 있잖아요, 이렇게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순수하게 어떠한 이러한 공간, 그 실내에서 봤을 때 딱 오픈만 돼 있는 느낌. 여기도 마찬가지로,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일반 창문을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창에 이렇게 프레임, 창틀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부에서 들어왔을 때도 밖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에서도 딱 보면, 제일 먼저 딱 들어왔을 때 이 앞에 있는 창의 크기를 통해서 저쪽 외국에서 내려오는 물과 자연과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게 시선을 붙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, 원래는 이게 간접광인데, 좀 오늘 같은 날도 원래는 이렇게 간접광도 안 켜고 딱 들어와서 이렇게 일반 자연광 가지고 내부의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고 싶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부의 개념이 밖에 있으나 안으로 들어오나 그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. 그래서 와서 딱 보면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,
그 다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이나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시각적으로 들어오게 그런 의도인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여기는 목적에 다르게 막 이렇게 책들을 막 꽂아져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내부에 이제 새로 여기 그 건물의 형태나 모양이랑 기능 그 의도된 거하고 다르게 큰 목적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. 이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 부분도 뒤쪽에 또 공간이 있는데 저기 보면은 저 위에 보면 이제 2층이 조그만한 이렇게 다락처럼 생긴 공간이 있고 거기가 사무실이에요.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딱 왔을 때 이런 자연이 내부로 유입이 되고 필요한 정신들이 시각적으로 딱 들어오고 그래서 바닥도 이렇게 타일처럼 딱 이렇게 붙이는 그런 재료가 아니고 플라스틱 재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플라스틱 가소성이 높은 재료를 통해가지고 그냥 형태만 있는 거예요. 재료의 본질적인 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형태, 공간에 대한 거를 많이 느끼게 하고 그러한 공간이 무의식 속에서 기억되게 만들고 그 기억의 장소성을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. 그리고 이분이 지금 햇볕이 들어오는데 저 밖에 보면 콘크리트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그걸 어떤 목적이냐면 여기가 햇볕이 창호 그냥 직접 다 들어오니까 12시 방향 되면 아마 북쪽이 이쪽이고 남쪽이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저쪽에 분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나중에 밖에 나가서 창호 보시면 이 콘크리트 월 형태에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게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천막 있죠? 천막처럼 올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 빛이 직사광선이랑 그 직사광선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그 조도 차이가 너무 대비되게 높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광을 유입하기 위해서 저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용도로. 네. 그걸 또 디자인적으로 또 건축 형태와 모양에 맞추어서 저거를 설치한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. 여기서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공간과 또 어떤 목적에 맞춰서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설비 기능들을 계속 다 넣는데 그 넣는 방식에 택하는 방법이 달라요. 그리고 여기 초기에 설계했을 때는 냉난방 개념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겨울 여름을 놔야 되는데 한국은 온도 차이가 약간 크게 보면 50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천정에서 디퓨저가 없어요. 우리가 보통 냉난방 항상 있고 그걸 어떻게 해보냐면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제한도 하고 해서 두 번 정도 이렇게 립존을 해서 이 벽에 덕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. 벽 속으로 다 들어가 있고 저기 조명과 그 위에 있는 간접 조명 사이에 디퓨저가 있고 근데 여기를 공기 불어주는 그 덕트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이 하부에 피트가 있어요. 한계층처럼 1800 정도 되는 피트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저쪽 화장실 쪽에서부터 전체를 피트를 만들고 화장실 위에 공조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그 화장실 위에 있는 공조실을 통해서 바닥으로 내려서 이 바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은 천정에다 놓잖아요. 이거는 바닥 하부에다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바닥 하부로 와서 벽체 사이로 다 올라와서 서프라이 리턴이 다 공급되게 되어 있고 콘센트도 저 밑에 다 숨겨져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건축 물론 이제 대가기 때문에 알바르 시선생님 대가기 때문에 그 설계된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국보과 재료와 이런 걸 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특수한 재료를 택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재료를 통해서 일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설계 의도 구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의도된 설계자가 건축가가 의도된 내용의 형태와 건물들이 돼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아까 이 파빌리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초기에 의도된 거하고 다르게 창호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약간 좀
들어오는 여기 원래 이게 없으면은 저기 아래에서 공원 쪽으로 예술공원으로 올라올 때 대면하는 첫 번째 파출소하고 그다음에 요 타원처럼 생긴 게 대화하는 내부하고 대화하는 창의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게 가려져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원래는 이게 출입문이나 저런 기능 때문에 있는 거지만 저건 필수 무발견이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다 없앴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내부의 개념이 없는 거죠. 그 내부의 개념에서 그냥 공간과 형태만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건물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면 형태나 모양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의 형태를 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크기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크기 개념을 좀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자연에 가지고 있는 형상적인 그런 형태들을 건물에 담아서 보시면 직선으로 할 부분들도 일부 이렇게 곡선으로 하면서 조그만한 마당들이 있고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또 거기서 또 실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 조금 여유가 있는 건물들인 거죠. 또 워낙 또 광장이기 때문에 여기 본래 기능이 광장이어서 이 건물만큼도 좀 여유스러움이 있어서 보통 이렇게 도로에 보면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일반 건물에. 그래서 여유스러운 공간들이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. 천천히 가서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70년대에 80년대에 여기가 이제 그 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이전에 여기가 이제 어르신들 오고 등산 내려오고 그러면서 닭도리탕이 있고 여기 하천 옆에서 뭐 막걸리도 드시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계절에 여름에 그 행락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파출소를 계절용으로 여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원래 이제 파출소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파출소 그 기능이 안 쓰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창고처럼 쓰이고 있습니다. 본래의 목적했던 거랑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진 거예요. 그래서 내부에서 보거나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광장 큰 광장에서 여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시민들하고 경찰관 분들하고 내부를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딱 첫 번째 대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파도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정자가 있거나 느티나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주위 둘레로 이렇게 다 공간을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. 여기 건물도 보면 저쪽 그 화장실 쪽에 있는 부분 빼고는 그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여유스러움을 두고 여기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전시물도 두고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아까 실내에서 본 부분이 이쪽으로 지금 이쪽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이렇게 창문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까 이 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수평 아래는 쭉 열어서 쭉 빼고 위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친 것처럼. 그래서 내부에 직사광 이렇게 태양광이 바로 들어오는 거를 간접광으로 해서 순화 한번 시킨 거죠. 이쪽 부분이. 그래서 이게 실제 이런 목적으로 또 한 거고 그러한 의도로 해서 맞춘 겁니다. 처음에 이제 이런 저희가 설계를 하면 설계해서 이렇게 계획안을 받거나 이랬을 때 이해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번 설명을 듣기는 하죠. 왜 이렇게 하셨는지 뭐 이렇게 설명도 듣고 했을 때 그 이제 이러한 구조물이 들어가 있고 원래는 여기 앞에 저 내부에서 봤을 때 여기에 뭔가를 주고 싶고 딱 상징적인 걸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실제로는 구현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왜 혹시 여기 이제 종교 성당이랑 또는 교회라든가 사찰 같은 데 가면 실내에 가서 보면 중심에 뭐가 항상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. 상징들이 사찰에 가면 이제 딱 대웅전대 같은 이제 그 불상이 있고 교회나 성당 같은 데가 가면은 이제 십자가가 있고 이렇듯
어떤 공간에서 자연하고 마주하면서 대화를 할 때 그러한 상징적인 대화할 수 있는 뭔가, 꼭 그게 예술품이든 자연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자연 요소 중에 돌과 나무와 물이든 이런 요소들을 좀 주고 싶은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냥 안 했어요.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그거를 거기까지 하진 않고 이거는 누가 나중에 와서 채워준가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비워줬는데 그걸 감안해서 했다고 하면 요 설치분들이 조금 위치가 조금 더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었고 여기 창문에서 보면은 원래는 중간에 여기 애들 보면 그 알루미늄 창틀을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곡면이에요. 곡면 유리로 했는데 국내에서 나오는 곡면 유리가 약 2.4에 3m 이상 제작하는 데가 그때 당시에 천안에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일반 업체에서는 곡면 유리를 세 개로 쪼개야 된다 그랬었고 원래 알바로 시서 선생님은 창문 하나로 끼고 싶어 하는데 저걸 제작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.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세 개를 쪼개는 건 안 돼. 그래서 2개를 쪼개세요. 그리고 지금 곡면 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변형 때문에 중간에 알루미늄 바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의 생산, 자재 생산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100% 구현을 못 해드리긴 했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여기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치기 전문 우리 건축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어치기 하는 줄눈들이 있잖아요. 이게 한 번에 친 거예요. 네, 한 번에 치는 게 이게 공법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출 콘크리트 할 때 이제 저희가 이 목업 해가지고 피그먼트를 3에서 10% 정도 시멘트 비율에 맞춰서 그다음에 이거 시공 줄눈을 없애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할 때 보면은 바닥 치면서 같이 벽체 치잖아요. 이게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하루 타설하는 양이라든가 타설 속도 때문에 벽체하고 슬라브를 분리 타설한 거예요. 나중에 타설한 거죠. 그러니까 벽체를 먼저 타설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나중에 타설하는 공법으로 해서 전체가 이렇게 시공할 때 이음 줄눈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후면으로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해서 썼던 거고요. 이거 할 때 이제 타설을 한 번에 이제 한 7m, 6m 저쪽이 7m 정도 되는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죠. 지금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집 주변에서 보는 가게라든가 뭐 학원 건물 이런 거하고 전혀 재료 쓰는 거 이런 재료라든가 그죠? 여기 색상도 좀 다르고 이게 이제 여기다가 콘크리트에다가 하얀 물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흰 물감을 넣어서 이렇게 친 거예요. 그런 문법을 사용을 해서 지금 보면은 한 20년 정도 흐르다 보니 저기 원래 노출 콘크리트 이제 에이징 생긴 건데 좀 청소 좀 했었으면 좋은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